내 옷을 벗겨라. 그러면 나으리니. 그래도 낫지 않으면 놈을 죽여버려. 놈은 의사일 뿐이니. 놈은 의사일 뿐이니. 지금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잘못된 밤, 종의 울림을 따른 후 영원히 사회로부터 추방당해버렸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프란츠 카프카, 시골 의사. 로자, 이리 오시오. 로자,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이제 그만 가보시죠, 의사 나으리. 로자! 선생님, 절 죽여주세요. 미안하네. 난 자네를 구할 수 없어. 자넨 옆구리의 그 상처로 죽을 거야.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 로자도 구하지 못했고 환자도 구하지 못했지만 나만이라도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 그날 밤 나는 3번의 구원을 시도했다. 로자를 구원하는 것, 환자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 여긴 어디지? 꿈을 꾼 걸까? 그때 출발하지 말아야 했다. 어서 가라고. 어서. 제작 오디언. 난 지금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프란츠 카프카, 시골 의사, 제1회. 잘못된 밤, 종의 울림. 어쩌나, 바로 출발하셔야 할 텐데. 난 곧
급히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중환자가 10마일이나 떨어진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찬 눈보라가 그 마을과 나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래도 나에겐 마차 한 대가 있다. 가볍고 바퀴가 크고 우리가 사는 시골길에 아주 안성맞춤인 마차였다. 하지만 주인님, 지금 급하게 중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바로 출발하셔야겠어요. 이 밤에? 왕진 갈 준비를 하도록 해. 근데 지금 말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난밤 추위에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나의 하녀 로자는 말 한 피를 빌리기 위해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망없는 일임을 나는 알고 있다. 갈수록 눈은 더 내리고 있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의료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어째죠, 주인님? 말을 빌릴 데가 없어요. 당연하지. 누가 이런 길에 말을 내주겠나. 어쩌죠? 나는 다시 한번 가장자리를 따라 거닐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머리가 산란하고 마음이 번잡해지자 난 괜히 여러 해 동안 쓰지 않은 돼지우리의 문을 발길로 차버렸다. 주인님! 주인님, 안에 뭔가가 있나 봐요. 나도 분명 보았다. 처음엔 말에서 나는 것 같은 습한 냄새가 나더니 침침한 우리 속엔 나지막한 칸막이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낯선 사내였다. 그는 내 발로 기어나오며 물었다. 말을 달아드릴 값이오. 누구지? 주인님, 누군지 아세요? 나도 몰라. 참,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시다니. 이리야, 자, 세상에나, 주인님, 말들이에요. 로자, 네. 저자를 도와줘. 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분고분한 로자는 마부에게 마구를 갖다 주려고 바삐 움직였다. 그런데 로자가 마부에게 다가간 순간 로자! 이 사람인가 봐요. 무서워요. 이 짐승 같은 놈! 뭐하는 짓이야! 너 이놈! 매를 맞고 싶으냐! 이상해. 낯선 자.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움 주길 거절하는데 그 혼자만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그는 나의 위협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말에 매달려 열심히 일을 했다. 그저 일을 마치곤 한번 돌아다 봤을 뿐. 다시지요. 곱게 차려진 마차군. 한 번도 이렇게 장식된 마차를 본 적이 없어. 마차는 내가 몰겠네. 자넨 길을 모르니까. 물론 입죠. 전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러자 옆에 남겠습니다. 주인님, 그건 안 돼요. 웃기지 마. 자넨 나와 함께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출발하지 않겠네. 주인님. 로자,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아사, 출발하시죠. 말도 안 돼. 로자! 로자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정확히 예감이라도 한 듯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난 로자가 지르는 문비창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자물쇠 잠그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복도와 방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등불이란 등불은 모조리 꺼버리는 것도 보았다. 이봐, 자넨 나와 함께 가세.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게야? 내가 자네의 말을 타고 가는 대가로 내 착한 하녀를 헐값에 넘겨줄 생각은 없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리! 안 돼! 마부의 이랴 소리에 마차는 물살에 휩쓸린 나무 조각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로자! 나는 등 뒤에서 마부의 습격으로 내 집문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귀와 눈은 오간을 자극하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런 소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눈을 뜨자 환자 집의 마당이 스스로 열리기라도 한 듯 어느덧 나는 환자 집 문 앞에 와 있었다. 제작 오디언. 눈은 어느덧 그쳤고 사방엔 달빛이 고요했다. 환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환자의 양친이 바삐 달려나오고 있었다. 프란츠 카프카, 시골 의사 제2회. 그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그는 치료할 것이다. 그러고도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는 의사일 뿐이니. 얼른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요.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옆구리에 이상한 벌레들이 득실거려요. 그들은 나를 마차에서 거의 드러내다시피 했다. 당황한 그들이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난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간 환자의 방.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네? 일단 환자 상태를 좀 확인해 봅시다. 어떤가요? 우리 아이 설마 죽는 건 아니겠죠? 환자는 야위였지만 열도 없었으며 차갑지도 따스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한 두 눈을 하고 털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에게 이렇게 속삭일 뿐이었다. 선생님, 절 죽여주세요. 선생님, 절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환자의 양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고 나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누이는 선생님, 여기 의자 위에 의료 가방을 놓아두세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가방을 열고 기구를 뒤졌다. 선생님, 절 죽여주세요. 절 죽여주세요. 환자는 나에게 자기 당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날을 손으로 더듬었다. 나는 핀셋 하나를 쥐고 그것을 촛불에 비춰 검사를 하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곤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 이런 경우는 신들이 돕는 법이다. 없는 말을 보내주고, 그것도 급하다고 말을 2마리나 붙여주고, 게다가 마부까지 보내주셨으니. 저는 로자 곁에 남겠습니다. 안돼 주인님, 살려주세요. 순간 로자가 떠올랐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로자를 구한단 말인가? 어떻게 로자를 그놈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것인가? 나는 지금 로자에게서 1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마차 앞에는 다룰 수 없는 말들이 메어 있는데 말이다. 선생님, 저 말들이 왜 저러는 건가요?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있어요. 섬뜩해. 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여보, 진정해. 곧 돌아가야겠다. 누군가가 말한다. 누굴까? 창문에 머리를 박던 말들이 날 재촉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선생님, 더우시죠?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외투를 주세요. 이 얼떨떨함이 모두 더위 때문이라고 환자의 누이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내 외투를 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선생님, 이 럼주를 좀 드셔보시지요. 저희 집에서 가장 귀한 술이랍니다. 나는 환자의 양친에게 대답 대신 머리를 저었다. 집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술을 내놓음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를 보이려는 거겠지. 노인의 그 좁고 얕은 생각이 비위에 거슬린다. 나는 환자의 가슴에 내 머리를 댔다. 환자는 나의 젖은 콧수염 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이 환자는, 아니, 이 청년은 건강하다. 걱정하는 어머니 때문에 커피를 계속해서 마셔 다소 혈색이 나쁘지만 그는 건강하다. 한번 힘을 내어 밀어젖히면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선생님, 어떤가요, 우리 아인? 나는 세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를 그대로 눕혀놓았다. 나는 그동안 지방에 임명돼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변두리인 곳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급료는 받겠지만 나는 인색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꺼이 도왔다. 그리고 로자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고 해야 한다. 선생님.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니
청년의 죽고 싶다는 말은 옳고 타당했다. 나 역시 죽고 싶었으니까. 이 겨울에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 말은 죽어버렸고 나에게 말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돼지우리에서 말을 찾아내야 했더니 아마 오늘 이 말들이 없었다면 난 돼지를 타고 와야 했을 것이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그래, 나는 가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나도 그 뜻을 모른다. 설사 그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봤자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을 테니까. 처방전을 쓰기는 수월해진다. 어차피 저들과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 이제 나의 방문도 끝이 난다. 나는 또다시 공연한 헛수고를 한 셈이다. 처방전을 써드리죠. 그게 다인가요? 하긴 이미 난 이런 일에 만성이 되어 있긴 했다. 나의 야간 비상종 덕분에 온 지방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번엔 로자마저 희생시켜야 했다. 여러 해 동안 나의 집에서 거의 야단도 듣지 않고 살아온 그 아름다운 처녀를. 이 희생은 너무도 크다. 이대로 하십시오. 예? 선생님, 저기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일시적으로나마 내 머릿속에 헝클어진 착잡한 상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난 어떠한 선의로도 로잘라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 가족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다 끝났습니다. 제 외투를 좀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는 손에 든 럼주잔의 향기를 맡고 어머니는 나에게 실망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누이는 진한 피핏 손수건을 흔들어댄다.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나는 이 청년이 틀림없이 앓고 있다고 시인해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선생님.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나를 보고 마치 내가 무슨 만병통치 스프라도 가져온 양 미소를 지었다. 지금 밖에선 2마리의 말들이 울고 있다. 그 소음은 분명 하늘이 허락하는 소음이리라. 아마 나의 진찰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은 진짜 앓고 있었다. 환자의 오른쪽 허리 언저리에는 분명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처가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장밋빛, 수없는 명암에 쌓여 밑바닥은 어둡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밝아지고 부드러운 곡식의 알처럼 도돌도돌 여기저기 피가 맺혀있는.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더 선명했다. 누가 그것을 신음소리 없이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 그 상처는 굵기나 길이가 내 작은 손가락만한 데다 피가 튀어 분홍빛이 된 구더기들이 상처의 내부에 달라붙어 그 흰 대가리로 빛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선생님. 가엾은 청년이여, 그대는 내가 구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대의 커다란 상처를 찾아낸 것이다. 그대 옆구리에 있는 이 꽃으로 인해 그대는 죽을 것이다. 선생님, 어떡하나요? 우리 아이는요? 네, 가방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요. 어떡하니? 우리 아들
나가면 좋아. 걱정 마세요, 엄마. 지금 선생님이 치료 중이시잖아요. 치료 중인 거야? 네. 여보, 선생님이 지금 치료 중이시래요. 그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지금쯤 가족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까치발을 딛고 조심스레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이다. 내가 이 청년을 살릴 것이라고. 선생님, 절 살려주시겠어요? 청년은 자기의 상처 속에 서식하는 어떤 생명에 의해 압도되어 나에게 소곤거렸다. 그럼 그렇지. 내가 담당한 구역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꼴이다.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의사에게 바라는 것이다. 선생님, 살고 싶어요. 그래, 좋을 대로들 해라. 내가 자청해서 나선 적이라고는 없었으니 그대들이여, 나를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쓰라. 나 또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몸을 내맡길 터이니. 선생님, 살고 싶어요. 나 같은 늙은 시골 의사가 무슨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나의 한여까지 약탈당하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온다. 가족과 마을의 연장자들이. 얘들아, 환자가 낫기를 기도하며 노래를 부르자. 그들은 나의 옷들을 벗긴다. 선생을 필두로 한 학교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가사의 극히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놈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나으리니. 그래도 낫지 않으면 놈을 죽여버려라. 놈은 의사일 뿐이니. 놈은 의사일 뿐이니. 그들은 나의 옷을 벗긴다. 그리고 재빨리 나의 머리와 팔을 붙잡고 침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죽어가는 저 시체 옆에 나를 제작 오디언. 그들은 벽 쪽으로 청년의 상처 옆에 나를 바짝 눕혔다. 그러고 나서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문은 닫혔고 노랫소리는 잠잠해졌다. 구름이 달을 가린다. 따뜻한 시트가 나의 주위에 깔려있다. 프란츠 카프카, 시골 의사, 제3회. 기뻐하라, 그대들 병든 자여. 의사를 너희 침대에 눕혔나니.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내 귀에 대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난 선생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디엔가 떨어졌을 뿐이지 제 발로 걸어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절 돕기는커녕 임종의 침상만 비좁게 하시는군요. 차라리 선생님 눈을 봐버렸으면 좋겠어요.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난 의사야. 날더러 어떡하란 말인가. 나로선 자네 상처를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네. 믿어주게. 그따의 변명으로 나보고 만족하란 말인가요? 틀림없이 그래야 하겠죠. 언제나 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난 이 세상에 나왔죠.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준비한 전부예요. 이봐, 자네의 결점은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이미 멀리 그리고 널리 온갖 병실에 가본 일이 있는 내가 자네에게 말하겠네. 자네의 상처는 그다지 위독하지 않아. 도끼로 2번 정도 찍어 만들어진 상처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를 내밀고 있으면서도 숲속에서 들리는 도끼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그런데 하물며 도끼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나? 그게 사실인가요? 설마 열에 들듯 날 속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건 사실일세. 나를 믿어. 공의의 명예를 건 말이니 받아들이게. 환자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곤 이내 잠잠해졌다. 그는 지금 죽어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 로자도 구하지 못하고 환자도 구하지 못했지만 나만이라도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 아직도 말들은 제자리에 서 있다. 나는 옷과 털외투와 가방을 한꺼번에 재빠르게 움켜잡았다. 옷을 입느라고 지체하고 싶진 않았다. 말들은 여기 올 때처럼 서두르고 있었다. 저 말들이 이곳으로 올 때처럼 빨리 달려준다면 분명히 나는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껑충 뛰어들다시피 할 것이다. 나는 진보다리를 마차 속에 던졌다. 털외투는 너무 멀리 날아가서 소매자락만이 못에 걸렸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말 위에 올라탔다. 가죽 뒤는 축 늘어진 채 2마리의 말이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차가 비틀거리며 이끌려 나왔다. 나는 소리쳤지만 말은 달리지 않았다. 달리란 말이다! 달려! 어서 가라고!
어서! 끝까지 말은 달리지 않았고 우리는 흡산 노인네들처럼 천천히 눈 덮인 벌판을 갔다. 그리고 기뻐하라 그대들 병들자여 의사를 그대 침대 위에 눕혀나니 오랫동안 우리 뒤편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하지만 잘못된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 울렸다. 결코 나는 이 모양으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나의 찬란한 의술은 사라져버렸고 후계자는 나의 자리를 넘본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가 나를 대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집에서 구역질나는 마부가 미쳐 날뛰고 있을 것이다. 로자는 그의 재물이다. 나는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벌거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에 몸을 내맡기고 현세에 맞춰 현세의 것이 아닌 말을 몰고 이 늙은 나는 빙빙 돌고 있을 뿐이다. 나의 털 외투는 아직도 마차 뒤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에 손이 미치진 않는다. 환자 주위의 불안당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놈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주인님, 지금 급하게 중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 밤에? 왕진 갈 준비를 하도록 해. 나는 속았다. 분명 속은 것이다. 한 번 야간 비상종이 잘못 울린 것을 따랐을 뿐인데 결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기뻐하라 그대들 병든 자야. 의사를 그대 침대 위에 눕혔나니 출연 신용우, 장호비, 박종희, 유경선, 이지현, 최정우.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극본 최윤정, 연출 김진아, 제작 오디언.